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저희 김재현 도시구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막았던 검찰의 공수장 내용 연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대통령을 향해 내기도 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그 공수장에 나와 있는 특정 단어의 수를 세봤습니다. 이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을까? 38번이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공소장 속에 지시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왔을까? 저희들이 전문을 공개해드려서 여러분도 지금 전문에서 세보시면 저희와 똑같이 세보실 수 있습니다. 38번이나 지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지시, 38번이나 지시가 반복됐다. 어떤 거였을까?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지시가 총 32번이나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컨대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에 지시해 표적 수사 시 선거에 유리할 것을 기대했다. 라는 지시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요. 박형철이 백원우의 지시대로 첩보를 하달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황운하 전 청장이 김기현 당시 시장을 표적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는 표현이 23차례 등장하고요. 황운하의 지시로 내부 지시가 하달됐다는 표현이 총 4차례 등장을 합니다. 청와대의 경찰 수사 상황 보고를 지시했다라는 표현도 3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총 38번이나 이번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38번이나 지시라는 표현이 검찰 공수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약 지원과 관련된 지시가 2차례 등장을 했는데 한병도 정무수석과 이진석 비서관, 장원석 비서관에게 그리고 장원석 비서관이 기재부에게 산재모 병원 예타 발표 연기를 지시했다라는 표현이 2차례 등장을 하고요. 경쟁 후보 회유 관련 지시라는 표현이 한 차례 등장을 합니다. 임동호가 원하는 공직을 확인하라. 한병도 정무수석이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라는 표현이 한 차례 등장을 합니다. 기타 지시도 3차례 등장을 하는 등 총 38차례 지시라는 표현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오늘 동아일보는요, 이렇게 비판합니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 법원이 유죄 판단을 하는 그 근거로 1. 선거 국면에서 2. 특정 후보자를 향한 3. 반복된 지시 라는 3가지 근거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유죄로 판명이 나는데 선거 국면에서 울산시 특정 후보자를 향한 송철호 후보를 향한 반복된 지시 38번의 지시 청와대의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지난 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유죄 근거가 판박이다라고 동아일보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교수님 가셨고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지금 38번이나 지시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모두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동아일보가 국정원 댓글 유죄 판단 근거와 판박이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재판을 5번이나 했어요. 그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하고 재상고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인공은 제가 봤을 때 원세훈 씨예요. 예. 엊그저께도 판결이 났는데 이제는 직업이 피고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이제 동아일보에서 분석한 걸 제가 그대로 봤어요. 예. 첫 번째 유사한 점이 있는데 선거 국면이라는 게 유사한 것이다. 차이라고 하면 이게 대선이냐 지방선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이 있는데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대상이 됐던 특정 후보자들이 굉장히 지금은 오히려 곤경에 빠졌다. 한 분은 지금도 감옥에 계시고 또 한 명은 지금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위는 이제 그 반복된 지시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게 국가기관이 그냥 국가기관이 아니고 저기 이렇게 힘없는 그러한 기관들이 아니고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데가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에 이제 당연히 판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판결에서 이게 그 관권 선거라고 정의를 갖다가 내렸어요. 예.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의를 갖다 내렸냐면 국가기관에 의한 공무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 관권 선거다. 그러면서 지난번 2018년도에 나왔던 이 판결이 예. 최초로 이 그 관권 선거를 인정한 그러한 그 판결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불과 2년도 안 된 이 시점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여기 양념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들면 등장인물이 비슷해요. 윤석열, 박형철. 그때도 나왔잖아요. 그때도 나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에 검찰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예. 취임사를 썼거든요. 예. 근데 그 취임사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권력기관의 정치 그리고 선거 개입은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그것도 캐냈고 이것도 캐낸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취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 자 안 되는 그 내용 중에서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게 선거 이거 건드리는 건 큰 범죄다 예. 라고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갖다 했던 거죠. 그때 부팀장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박형철 비서관인데 박형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캐내는 검사에서 지금은 오히려 온갖 혐의를 받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13명 중에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그런 피고인이 딱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역사가 두 번 반복된다는 이야기 요즘도 많이 하지만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다. 네네. 그때 그 사건도 윤석열이, 지금 이 사건도 윤석열이, 그리고 박형철. 그리고 박형철이.